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 오후간 논의됐던 발표와 토론을 기반으로 이 전환기 북한 군사 위협 평가와 비핵화 모색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좌장은 한반도 경제협력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조남훈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조남훈입니다. 사실은 한 달 전에 카이다 퇴사하고 다시 한 달 만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할 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실 좋은 발표들을 해가지고 토론할 게 굉장히 많은데 7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말은 최대한 줄이고 우리 오늘 모신 분들이 굉장히 석학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종합토론인데 저희가 두 세션을 앞에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 군사의 위협평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새로운 정부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 두 개를 나누어서 먼저 앞에 시간 동안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뒤쪽에 비핵화 방안에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패널들이 실제적으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세션 1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북한은 핵능력을 중심으로 군사능력이 고도화가 되고 있고 재래식 능력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응해서 한국 정부는 이상규 박사가 한국 정부는 대통령실에 NSC에 기본적으로 전략적 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국방부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임과 다른 요소들을 다 합한 부처들이 다 참석해서 전략적 억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30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 들어가기 전에 뭐 다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박철균 교수님, 세종연구소 김정섭 박사님, 그리고 아주대학교 김은규 교수님, 그리고 성안대학교 김재천 교수님께서 패널로서 참석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그 세션에 대해서 한 두세 번의 라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각자에 많이 못 대들고 처음에 모두 발언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약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첫 번째로 북한 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국제 정치를 바탕으로 하시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위협이 좀 더 커지면 동북아 질서 안에서 또는 미중 전략 경쟁의 질서 안에서 북중러의 삼각 협력 또는 안보 협력과 한미일의 그런 대치가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미 중국에 대해서 북중러 군사협력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군사적 협력은 가능할 것이냐.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을 계속 용인하면서 삼국 협력으로 갈 것이냐.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고 할 것이냐. 여기 미국, 중국 이렇게 국제정치를 다 정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규 박사가 기본적으로 전략적 억제위원회라는 거를 NSC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전략적 억제라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수단으로서 핵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축체계를 얘기하지만 제가 그 삼축체계를 제일 개념을 만들 때부터 관여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전략적이란 말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략적으로 수단이 있거든요. 트라이애드 삼축 체계를 갖고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그거를 그러한 조직으로서 상위의 그런 헤드쿼터로서 놔두는 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부터 3분씩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청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을 중심으로 또 다른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동북아 질서부터 그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좀 한 2, 3년 전서부터 이 소위 말하는 진영화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중러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곧 소멸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이 이 러시아와 북한과 한 그룹에 속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중러는 이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좀 멀티폴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에 맞게 현존하는 질서를 좀 수정해서 고쳐 써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 수정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질서를 조금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고쳐 쓰겠다라는 큰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급의 정책에서 세 국가가 모두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거는 저는 한미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뜯어놓고 보면 한미일이 지금 어떤 정책에 대한 포지셔닝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북중러는 이 커다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의 연대는 강화가 되는 추세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위상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 이 서방 세계,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 진영의 국가들과 적절한 관계,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에 비하면은 이 러시아와 북한은 사실 이 싸움을 함에 있어서 링 밖으로 나가죠. 제가 가끔가다 그런 표현을 갖다 쓰는데, 중국 여전히 이 UFC, 그러니까 이종 격투기를 하더라도 그 팔각형의 링 위에서 물고 뜯으면서 싸우면은 야 이건 반칙이야, 이런 어떤 룰에 대해서 싸움을 갖다 하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링 밖으로 나가서 링을 다 불태워 버리려고 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이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이들 국가들의 연대는 강화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미일도 뭐 공조가 흔들릴 수 있고, 지금 트럼프가 데이비드 캠프 모든 어떤 그런 이 제도화 시켜 놓은 그동안 내용을 얼마나 열심히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흐름은 한미일 연대는 계속 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좀 3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은규 박사님.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문외한인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싱크탱크를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미국을 막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제 각 기관들을 방문하고 느낀 소회가 제 생각에는 아마 금년이 동북아에 있어서 군사 균형이 급격하게 중국 쪽으로 기우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군사 균형도 북한 쪽으로 기우는 시작이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간 많은 분들이 북한의 위협을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 정치에도 활용을 했고,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제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미 동맹의 효과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제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그 다음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뒤를 이을 그 다음 미국의 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으로 동북아,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과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럴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이제 제기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삼축 체계와 우리의 현재의 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위협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핵 능력은 우리가 이제 핵 미사일 능력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아마 재래식 능력을 이제 그 결합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 일반적인 핵 전략과는 다르게 핵 방어용이라면 그냥 핵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이 됐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보기에 현재 북한의 추세는 플러스 재래식 역량과 핵 역량을 결합시키는 그 새로운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기존의 삼축 체계가 과연 이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잘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전략,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략인 거죠. 우리는 기존에는 확장 억제, 지난 정부도 그랬고 한미 동맹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걸 강조했고, 그런데 현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훨씬 더 자강에 입각한 우리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 전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작전 능력 측면에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소요 장비들, 그 말단에서부터 그 제대로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큰 마치 구름과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기존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그 미국이 가장 슈퍼파워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한국의 어떤 이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할 거다라는 전제를 많이 얘기를 했고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윤석열 정부 때 사실 중국의 비우호적인 서사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대놓고 얘기하고 뭐 자극하고. 그런데 뜻밖에도 중국의 반응은 한국과 훨씬 더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미 동맹을 강화했기 때문에, 동맹 위주로, 가치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뭐냐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통해서 이 안정을 이룩하고 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연루를 피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고 중국의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제 그 균형을 통한 행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균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중국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훨씬 더 두 개 국가론을 나오고 적대적인 핵정책을 이야기하고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흥미로운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보다 이제 그 친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이제 북러 간의 관계가 훨씬 긴밀해지고 중국이 생각에 그 불균형이 훨씬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상당히 심각한 한중 간의 아마 전략 대화도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정석 박사님. 네, 세종연구소 김정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죄송하게도 1세션, 2세션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충분히 지금 뭐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저 공항에서 바로 왔습니다.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 한러 뭐 전략 대화 이름 그렇게 붙여서 한번 그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뭐 아주 흥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왔는데 혹시 말씀드리면서 좀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겠습니다. 그 조남훈 박사님이 좀 북중러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저 김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영화가 깊어지는 큰 흐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 뭐 고립된 그런 불량 국가가 아니고 이제 서방에 대항하는 중러 그 연대에 이제 동참해서 이제 하나 이제 플레이어로 지금 이제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어느 그런 위상까지 갔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북중러 삼각연대, 또 이것과 또 대항하는 한미일연대 이런 구도로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 유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가 전승절에서 지금 푸틴과 김정은과 시진핑이 한 자리에 쓴 거가 엄청난 상징적인 장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북중러 삼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좀 약간 과장된 우리의 임프레션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베이징에 간 이유가, 또는 그 푸틴과 시진핑이 김정은을 받아들인 게 북중러 삼각 연대를 위해서 받아들였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 자리에서 사실 3자 정상회담이 없었잖아요. 그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김정은이 갔을 때 과연 그러면 3자 정상회담이 있을까 이런 거 관련돼서도 저도 예측도 해보고 또 중국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좀 해보면 가능성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하면서 전선을 이렇게 넓히고 싶어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북한하고 하나 엮이는 그런 삼각 연대로 이렇게 엮이는 것이 이제 자신의 국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러시아는 북한을 상당히 고마워하고 북러 관계는 그렇게 쉽게 뭐 허물어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파병해주고 한 것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어떤 그런 군사 분야를 넘어서는 양국 간에 약간 이해관계가 있어서 더 지속될 거는 같은데, 어디까지나 좀 양자 관계라는 거죠. 북러 관계, 북중 관계, 또 중러 관계. 그래서 이게 무슨 실선의 삼각형이 아니라 이게 점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그 삼각형의 모양도 이렇게 딱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좀 변하는,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특히 김정은이 베이징에 간 것이 그동안에 이제 그 북한 외교가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좀 해칭 외교라 그러나요? 냉전 때도 중소 간에를 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를 해왔고, 탈냉전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는 또 너무 중국의 한쪽으로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이제 반영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북러 관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굉장히 밀착됐지만 전쟁이 이제 언젠간 끝날 거고,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북러 관계가 조금 이완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다소 이제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좀 다시 다질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을 간 것이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3명이 모였으니까 이제 삼각관계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또 이제 내년 뭐 4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또 방중했을 때 그때 이제 뭐 북미 회담 얘기도 나옵니다만, 저는 김정은은 그 가능성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옵션을 이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관계를 이제 동맹을 복원한 이후에 한중 관계도 북중 관계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또 북미 관계도 지금 간을 보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걸 볼 때 북중러를 그냥 삼각연대를 이걸 상수로 보면 한미일이라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안에도 이렇게 유연한 어떤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대응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중 관계라든지 한러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좀 복원을 통해서 이런 진영적 대결 구도가 우리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한다면
그런 쪽의 대응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진영적 대결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따 시간이 남으면은 기본적으로 내년 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의해서 지금 시진핑이 이걸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시간이 있으면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균 교수님은 앞에는 다 국제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했듯이 기본적으로 전략적 억제위원회를 NSC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어떤 약점은 없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앞에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저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 있죠. 그 취업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벌어졌던. 그래서 저는 약간 김정섭 연구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 북중러 연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진영화가 돼 있고 그 기업 컨설팅을 하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10년 후에 무역량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세계 경제가 뭐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건 아닌데 뭐 중국은 뭐 브릭스라든가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무역량이 느는 반면에 한미일과 뭐 중국은 뭐 현 수준이거나 줄어들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한미일하고 북중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한미일은 한국 전쟁 때 시작이 됐는데 일본은 후방 기지였거든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탄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딱 중심으로 한 그 허브가 있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있는데 사실 이 군사협력이 말은 군사협력이고 뭐 김병주 의원이 뭐 동맹이다 아니다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암호화된 레이더가 서로 통합됐다. 일본하고 통합돼 있거든요. 이지스 레이더가 상당한 수준의 군사협력입니다. 그 북중로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그 아편 전쟁 끝나고 저 엄청난 땅을 러시아한테 털린 거 아시죠? 그리고 중국은 항상 이쪽 그 블라디보스토크 월 옛날 다 중국 땅이고 하바로스 옛날 다 중국 땅인데 그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작년 8월에 그 뭐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저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이랑 러시아랑 무슨 협정을 했어요. 중국이 힘이 세니까. 그 묘한 경쟁 관계가 있다. 우린 그 틈새를 파고들어야 되고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러시아나 이쪽에 좀 그 할 수 있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질서 면에서 보면 아까 그 저는 2세션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1세션에 그 정경주 박사님이 한 그 이 한반도 지도가 북쪽으로만 쳐다보고 있는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딱 남는데 이 규범과 무기 체계와 뭐 권위주의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그냥 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뭘 또 우리가 봐야 되냐면 브릭스하고 그 CSTO하고 또 뭐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게 여러분들 그 24년 6월에 북러가 맺은 그 조약을 보면 굉장히 그 이제 그 동맹들하고도 같이 이제 북한의 위상은 높아진 것이고요. 또 이거는 좀 카이다에 이런 데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 위기시 전시 참여하는 이런 게 61년 조약하고 2000년 조약에 비해서 24년 조약은 되게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북러 간의 조약이. 그래서 그 동부관구사령부의 전력들을 이 지금 자료가 많이 없어요. 동부관구사령부의 전력이 이쪽 그 동해나 이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봐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략적 억제위원회는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 이게 뭐냐면 이 미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의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해서 하는데 정보 공유 플랫폼에서부터 위기 징후에서부터 약간 군사작전 요소가 가미된 다이피를 하자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짧게 해주시면은 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천 교수님이 제일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보충 질문 좀- 네. 예. 제가 진영화를 말씀드린 것은요. 사실 국제 전쟁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 강대국 경쟁은 늘 진영화를 수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중 경쟁은 전형적인 강대국 경쟁이고 강대국 경쟁은 기본적으로 편먹고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구냉전. 그러니까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사실 부적절할 수도 있고 진영화라는 표현이 조금 오바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강대국 경쟁은 늘 진영화를 수반했다는 사실. 1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영화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셀프 풀필링 프로피스라 그러는데 하지만 그거를 또 간과하면은 우리가 그냥 뭔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중러 뭐 연대도 아니고 공조도 아니고 하여튼 진영화를 너무 조금 얕잡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갖다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좀 희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북한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진영화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은 사실 냉전의 국제 질서가 해체가 됐었을 때 멘붕에 빠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이 이 러시아와 중국과 92년, 93년 순차적으로 수교를 했었을 때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 다음부터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냉전의 질서를 지금은 정말 두 팔 벌려가지고 환영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진영화가 많이 진정이 되지 않았던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랑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신용은 했었어요. 그래도 신용은. 근데 지금은 아예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두둔을 하고 있고 중국도 저는 암묵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 물 건너갔고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간과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뭐 중국과 러시아와 뭐 척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도 당연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갖다 모색해야 되고 북한도 저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현실을 좀 이해하라는 것이죠. 북한은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때로 따지면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 뭐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지금 뭐 세계 방방곡곡에서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은 가자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글로벌 책임 국가가 맞겠군요. 북한은 지금 글로벌 책임 국가 역할을 갖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것이고 이런 어떤 추세를 분명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몇 가지를 갖다 제가 조금 끄적끄적 적어놨는데 전략적인 억제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제도적인 역할을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료집도 제가 잘 못 읽어봤고 저는 이 세션 끝나고 왔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전략적 억제위원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실질적으로 뭐 다양한 방안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뭐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게 됐다고 해서 많이 들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핵추진 잠수함도 좋지만 우리가 뭐 그냥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미국의 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왜 뭐 일본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낸 것 같은데 VLS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SLBM을 탑재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수함 뭐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뭐 CNI라는 아이디어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의미 있게 한미 사이에 CNI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NCG가 뭐 작년 아마 12월에 네 번째 회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프레임 자체가 트럼프 2.0 하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새로운 어떤 위원회를 발족하는 거 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것들도 잘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물론 이제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실무 차원에서 할 것은 계속 좀 한미 간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략적 억제위원회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쿠바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거는 NSC거든요. 근데 NSC 했는데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그게 잘 작동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군부가 너무 호전적으로 주장을 해서 나중에 로버트 케네디를 중심으로 외교적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참모 조직으로서의 NSC 조직이 있는데 또 그 안에다가 억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억제 제재의 반 이상은 사실은 확장 억제,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토론이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해결해 줄 것이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꼭 여기 계신 분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김은규 교수가 책을 쓰셨는데 책의 한 챕터를 쓰셨는데 거기에 저희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조건만 만족한다면 중국은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저희로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딱 2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거 전에 일부는 딴 걸로 쓰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상규 박사님이 말씀하신 NSCR의 전략적 억제위원회 저는 찬성입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다차원적인 이거를 다 같이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저는 NSC가 지금 거의 현안 대응 위주로만 지금 그것만으로도 허덕이는 그 단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하는 팀 하나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전략 억제하는 팀 만들어야 되고 현안 대응 팀 만들고 이 세 축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찬성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중국은 당연히 한국의 핵 보유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경험과 제 여러 가지 지식으로는 중국은 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중국이 유연하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겨냥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그걸 했을 때는 중국이 당연히 못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사고는 냉전적이거나 이념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훨씬 전략적 견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 균형을 확보하고 그 균형의 차원에서 만약 북한이 지나치게 이 강공으로 혹은 역량이 커진다면 그리고 자율성이 커진다면 중국은 당연히 그걸 억제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어느 정도 다시 그 힘 역량을 구축하는 것에 찬성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의 핵도 그리고 왜냐하면 중국 주변에는 핵을 가진 국가가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가진다고 해서 뭐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두 번째 세션 얘기를 먼저 듣고 시간이 남으면 첫 번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세션의 발표자님께서 이전 정부랑 별로 다른 게 없다? 저는 그거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의 이 비핵화 정책에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커다란 게 앞에서는 일괄 타결이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상에서는 일괄 타결보다도 동결, 축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두는 부분 타결 또는 단계별 타결이 그 원칙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단계별 원칙은 단계마다의 행동 대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동 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육자회담 당시에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검증을 하기로 했었는데 북한이 임의 사찰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협상이 깨졌죠. 그럼 검증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행동 대 행동에서 등가는 뭐냐? 그 다음에 안보 대 안보로서 해야 되는데
그 등가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등가는 최초부터 미국이 국교 수교를 해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핵 보유국을 명문화해달라. 제가 보기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정부가 구체적이라 하면서 구체화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해줘야 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김정석 박사님부터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님의 그 지침을 거슬러서 아까 억제 잠깐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규 박사님 항상 그 아이디어가 넘치셔가지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듣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없는데 전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이게 우리가 억제에 관해서 이게 좀 약간 너무 큰 비관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고 빠져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되고 더군다나 재래식 현대화돼서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억지가 잘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동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억지의 위기를 우리가 뭐 그거를 억지의 위기를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어떤 전조가 보이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과 관련돼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고. 핵을 가지게 되면은 그 억지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떤 재래식 도발을 더 과감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불안정이 야기되고 그런 역설이 있는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서 보여지는 건데 지금 한반도에서 그게 안 보이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뭔가 남한을 흔들어야 되는데 뭔가 재래식 도발을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멈칫해서 물러서야 되고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제가 잘 작동해서 북한을 억제시키고 있든가 아니면 북한이 지금 아무리 핵 능력이 고도화됐어도 그걸 바탕으로 어떤 현상 변경을 막 이게 추구할 그럴 지금 전략적 의도가 없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미국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국제 질서가 변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억제력을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고민해야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이 주한미군이 완벽하게 철수하고 여기 파탄이 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면 사실은 북한은 이 핵카드를 그렇게 함부로 휘둘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군이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삼축 체제, 비핵 첨단 재래식 억제 이것도 사실은 핵에 비해서 파괴력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할지 몰라도 어쨌든 북한에 그 어느 정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이런 전략으로 잘 준비해 나간다면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평가절하할 필요 없는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좀 그동안에도 억제 관련돼서 위원회만도 사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 이론 바뀌어서 계속 만들었어요. 뭐 EDSCG도 있었고 뭐 ESG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자꾸 뭘 만들어서 지금 뭔가 우리가 굉장히 뭐가 부족하다 잘 안 된다 막 이런 또 이런 임프레션을 또 국민과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이게 그 핵 재래식 통합도 그렇고 어떤 이 확장 억제를 좀 작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해 나가려는 한미 간의 노력도 그렇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 이어가면 된다고 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핵화 관련돼서는 저는 좀 비관론자로 변했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 이제 비핵화가 당분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그동안에 한국에서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이제 보수 정부에서는 좀 선비핵화에 가까웠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입구에 가까웠고 나중에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거고 진보 정부는 선비핵화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동시 병행적으로 그죠? 이 같이 상응 조치를 이렇게 맞교환하면서 가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취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도 지금 후자라고 볼 수 있겠죠. 동결하고 감축하고 폐기하고. 근데 지금 사실 이것도 추진하기 전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김정은이 하노이 때 했던 것처럼 일부 어느 정도 상응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 동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감축으로 나가고 지금 그것도 지금 거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할 그런 단계에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뭐 시간이 바뀌면 세월이 바뀌면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열어둬야 되고 우리가 비핵화를 목표로 비전으로서 이걸 포기하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 일단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또 될 수 있는 한 또 이 동북아 어떤 지역 질서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막 예전에 했던 식의 접근으로 그 상응 조치를 서로 주고받아서 동결을 어떻게 하고 이 해법이 이 어프로치가 앞으로 작동할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약간 지금은 좀 비관적입니다. 전략적 억제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질까봐. 예. 그 비핵화 문제는 그 김여정이 국채라는 단어도 썼고요. 국채. 그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썼던 말인데 국가의 운명과 같이 하는 뭐 어떤 정체성을 가진 무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 과거에 성공했던 군비 통제 사례들을 보면 뭐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 이제 키신저가 나서서 하긴 했는데 힘센 나라들이 세게 조율을 한 거에 더해서 처음에는 이제 위시리스트를 놓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이제 카터 대통령의 이제 그 캠프 데이비드 그 협정까지 쭉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지금 그 이 비핵화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 양보이자 그런 건데 이 시작할 수 있는 단초부터 안 보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까 이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그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 그 옛날에 냉전 시대에 미국이 핵폭탄이 하나 있으면 딱 표적이 다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사이옵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를 제가 보면 전술 핵무기는 작전 주도권을 운용하기 위해서 뭐 양육 항만이나 공항 이런 쪽으로 분명히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거리 핵무기는 이제 그 포위 사격이란 단어를 썼어요. 2017년인가 18년에. 그래서 그거는 괌이나 뭐 이 아태 지역에 있는 주일미군 후방기지. 그다음에 ICBM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견제 사격 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뭐 우리 하명필 박사 몇 년 전에 논문도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다스리긴 해놓긴 했는데 작전 주도권과 포위와 견제 사격 미국의 전망을 보면서 견제 사격을 하겠다. 이미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공개된 자료만 보니까 아직 탄두를 미사일에 올리진 않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미국 과학자협회 보고서는 뭐 그건 이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개된 자료만 오신트만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고 국채이고 뭐 한 것이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게 하나의 산업이에요. 우리 반도체 같이 북한은 이 핵무기랑 미사일 만드는 게 수백 명의 인력들이 거기서 많은 또 이 뭐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의 억제력이 적절한 억제력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억제력은 상대방이 공격력으로 그냥 뭐 생각을 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억지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 강화를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reassurance라 그러죠. reassurance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reassurance라는 것은 억제력을 잠식시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비핵화 뭐 당연히 좀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아마 빅터 차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노스 코리아가 이 land of lousy policy options라고 그러니까 마땅한 정책이 없는 나라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북한 대북 정책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나쁜 정책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덜 나쁜 정책 그리고 아주 나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주 나쁜 정책은 북한을 침공하는 것이죠.
북한을 침공하는 것인데 그거는 정말 제2의 한국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정책 옵션이고 나쁜 정책은 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제재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냥 국제사회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쁜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덜 나쁜 정책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특히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거, 우리의 정책 목표는 비핵화라는 것을 꾸준하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비핵화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해왔던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창의적이지도 않고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이 아주 나쁜 정책 그리고 덜 나쁜 정책이어야 되는데 덜 나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다른 정말 뭐 새로운 어떤 이 정책 옵션이 있었다면은 이 북한 핵 문제가 여태까지 질질 끌지는 않았겠죠. 한참 전에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추진해왔던 덜 나쁜 정책을 조금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현 정부의 뭐 비핵화 정책이라는 거 뭐 근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이 엔드라는 것도 뭐 없는 것보다는 낫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뭐 계속해가지고 제안을 갖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2부터 시작되지 않겠죠. 2를 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표방한 것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그냥 막혀버릴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동축비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동결 축소 비핵화인데 사실 동결이라는 게 이게 non-proliferation language에서 굉장히 demanding한 거잖아요, 그죠? 동결을 freeze를 하려면은 리포트를 해야 되고 verify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 동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demanding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센데 그랬는데 바로 좀 중단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축비, 중단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서스펜션이니까 지금 뭐 하던 실험을 안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중단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축비로 간 것 같은데. 하지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정말 구조적인 요인인데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북한이 왜 하겠어요, 진짜. 특히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뒷배 역할을 갖다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지금 뭘 협상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저 꼭대기 위에 앉아갖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북미 대화 재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안보만 이렇게 보면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저기 아주 쉽게 저기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 경제 변수하고 그다음에 시간 변수를 같이 넣으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섬세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 북한은 강성 진영화가 국익에 가장 부합하고요. 진해 입장에서는. 한국은 연성 진영화가 가장 국익에 현재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중국은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요. 김정섭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안정화의 저는 핵심적 역할이 결국은 중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문제 일으킬 때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억제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과 함께 이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억제라는 개념에서는 희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발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분간. 그 중국의 이해와 의지를 내가 동조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을 본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연성 진영화 전략하고 이 중국의 이해하고 부딪히는 측면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비핵화는 저도 김정섭 박사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힘들겠죠, 당분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취약해지고 있는 게 전력
지금 현재 전력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보강하느냐가 핵심인데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 조남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축 논의해야죠. 같이 해 나가야죠. 그러면서 핵심은 결국은 북한을 돌아가는 방법으로 비핵화를 유도하는 방식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북한을 세계화해야 됩니다. 세계로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북한을 이제 경제 무대 세계적 경제 무대에 올려서 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아주 바짝 들어가 있는 그 고기압을 바람을 빼내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해제시키는 돌아가기 전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강력에 기초한 스스로의 어떤 군사적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군축 논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계화 과정에서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같이 이렇게 중국도 같이 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안보 분야로 보면 진영화, 강성 진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조금 덜 생각하면 보다 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비핵화 문제에서 저는 네 분 모두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비핵화를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보듯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비핵화 자체보다도 그 환경 조성을 위한 것들, E&D 이니셔티브에 의해서도 제일 먼저 엑스체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미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평화적 이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저거를 제공하고 그걸 정책화하겠다는 계속 얘기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적대적 이국가론이라 할지라도 남북 간에 어떠한 교차점이 생기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도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프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규 박사께서 저보고 특별히 프로한테 시간을 많이 줘라.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네요.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전략적 억제위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정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자권을 전환했을 때 우리 주도적인 억제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한미 연합방위 체계에서 그런 NCG나 여러 이제 협의 체계는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측의 그런 핵무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누클리어 디시전 컨퍼런스라든가 미국의 의사결정 체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미국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측한테 핵을 사용해달라 혹은 핵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라는 의사결정을 어딘가에선 해야 되고 그 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하고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그런 이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전략적 억제위원회입니다. 한미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미측에 마치 NDC와 유사한 혹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어떠한 조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그런 의견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전자권이 전환됐을 때의 우리 주도적인 억제 체계나 그런 이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 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어요? 김정숙 박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미 간에 뭐 확장 억제 관련돼서 긴밀한 협의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통령 수준까지 올라가고 내각 수준에서 얼만큼 이 문제를 전략 이런 핵 억제와 관련된 이런 평상시의 어떤 대응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사실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죠.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냉전 때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도 전략사령부는 그렇게 수없이 연습하고
그 깊이 있게 고민해서 만들어내지만 그 위에 정치 레벨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극복해야 될 문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전자권이 전환됐을 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연합사 체제가 이제 존속되는 그 가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령관이 되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연합사령관이 됐을 때 이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더군다나 미국의 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준비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패널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국정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각 부처한테 작성하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저걸 하는데 어떤 부처,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계에서 상응 조치에 대해서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뭘 제시해야 되냐. 처음부터 큰 거를 주면은 좋겠지만 스냅백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거를 가정한다면 사실 처음부터 중요한 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옛날과 비슷한 걸 해주면 북한이 응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윤석열 정부 때도 담대한 적에 의하면은 초기 조치에서는 북한이 저걸 하면 인권이나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이런 것들 지원 이런 것들은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는 돼야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냐. 그게 경제적인 제재 해제라는 경제적이든 것이든 아니면 안보적 교환이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일 박사님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어느 조건이 돼서 협상에 나올 것이냐 이건 비핵화를 푸는 문제만큼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 최근에 북한의 변화를 보면 그 이제 그 김일성 대학 교수 하시는 그 박기석 교수 호주로 국적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최근에 아직 한국에 계시고 이제 곧 호주 가신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러우 전쟁의 낙수 효과인지 개인 자동차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하네요. 개인 자동차가 많아져서 러시아어에 차 밀리는 시간도 되게 길어졌고 그다음에 저도 북경을 올해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그 원산 갈마지구에 제일 높은 분 6명이 와서 호텔에 들어가는 뭐 상당한 고급 물품을 사가지고 갔다. 그리고 이제 20 곱하기 10이라고 여러분들 최근 노동신문 한 몇 달 사이에 제일 핫하게 이제 김정은이 지방의 뭐 20개 군 소재지나 뭐 지방시를 좀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병원도 짓고 뭐 하는데 중국 경제인들이 또 이 산소호흡기도 보내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나 이런 제재나 이런 걸 띄워놓고 보면 김정은이 관심사는 이제 경제죠. 경제고 근데 중국이 묘한 게 그 기업인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이명박 넘어갈 때 그 대사했던 링푸쿠이 대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이 뭐 우리 조선한테 뭘 보냈다 하니까 딱 거기서 이건 기업이 보내는 거다. 중국 정부와 무관하. 이 중국 정부는 또 북한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나 이걸 또 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관심사는 아버지 할아버지랑 다르게 이제 뭐 핵무력, 핵 경제 병진 노선도 하면서 대중들한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쪽에 좀 코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뭔가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뭐 북한은 러시아 뭐 건설 인력이라든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들어든가 하면은 뭐 그런 가능성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비핵화는 당분간은 이 어떻게 풀어나가는데 좀 비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손을 놓고 있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조남훈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뭔가 이제 좀 환경 조성을 하는 좀 우회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의 변화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북한이 가장 듣고 싶지 않고 아예 그 소리만 나면 딱 이제 끊어버리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비핵화 문제, 핵 문제는 이제 누구하고도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고 이건 뭐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남북 간의 어떤 대화나 어떤 남북 관계 발전 이것도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옵션을 제공해서 또 뭐 유인하고 뭐 이런 남북 측면에서의 접근은 사실은 지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회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북한이 지금 사실은 아까 이제 고립된 어떤 그런 그 불량 국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행위자로 됐다는 것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 보면 북한 외교가 굉장히 활발하고 예전과 다르게 다자 무대에도 가고 최선희가 저 벨라루스에 가서 큰 다자 무대에 가서 연설도 하고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북미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가능성을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보겠지만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북미 대화가 만약에 설령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엄청난 무슨 큰 변화가 갑자기 올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보를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미 대화가 열려서 뭔가 물꼬가 트이면은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여지나 역할에 조금 공간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서 안보 측면에서 이제 억제력을 중층적으로 강화하는 국방력 강화가 있지만 역시 또 한편은 이제 경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경공업 지방 경공업 발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자력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러시아는 절대 채워줄 수 없거든요. 결국 중국이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도와주긴 하지만 좀 찔끔찔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천둥과 번개는 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그 표현을 거기다 적용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지금은 북한이 그걸 문을 닫아놨지만 앞으로 이제 주변 환경이 좀 더 좀 바뀌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또 틈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나 우리 94년에 경험했잖아요. 어그리드 프레임워크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경수로 지원 관련돼서는 또 한국 정부가 또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 걸 미국이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속에서 아마 이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국 갔더니 중국 애들이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실증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북한 경제가 대단히 좋아졌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자기네들이 평가하기에는. 그리고 북한이 돈이 굉장히 많답니다. 작년에 신차를 새로운 자동차를 2,000대, 3,000대 새로 들여왔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그 통신사라든가 그것들 중국식으로 이제 그것도 한 대 몰아주는 게 아니라 경쟁사를 같이 두 개를 동시에 해서 경쟁하게 한다든가 아주 새로운 전혀 그 발상의 전환을 북한이 현재 가져오고 있고 향후 5년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게 급격한 북한의 도약이 있을 거다라고 중국 측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에 매달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별로 그렇게 흥미를 못 느낄 겁니다. 그게 현재 북한이 계획대로만 한다면 아주 대단히 지금 잘 나가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세계로입니다. 자신의 눈은 세계로 향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정섭 박사님과 같은 의견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 노벨 평화상 만들기 프로젝트 해주면서 북한 끌어들이면 되잖아요. 네, 북한 보고 나오라고 하지 말고 트럼프 노벨 평화상 만들기 위원회 해가지고 도와주면서
북미 정상회담 하라고 이렇게 권유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서 세계로 나가서 돈 버는 방법들도 전수해보고, 그 다음 중국, 러시아 우회해서 또 들어가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내 도와줄 테니까 돈 벌어봐라. 그리고 세계로 나가봐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공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당분간 시간이 있어요. 그 안정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뭐랄까 북한과도 대화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우리의 안정도 확보하면서 경제 먹고 살 길도 확보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그 매니버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아직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그게 고정된 것도 아니라서 그 점에서 상당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우리 이상규 박사님 의견에 찬성하냐면, 우리는 그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능력이, 그리고 그럴 부처라든가 그런 조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심지어 내가 믿었던 그 조직마저도 지금 완전히 정치판으로 다 전문 인력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도 아니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김정석 박사님도 해주셨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김정석 박사님도 북한이 이제는 글로벌 책임 국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글로벌 중추 국가. 예.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뭐 거기 가서도 뭐 지난번 중국 전승절 가서 우리 국회의장이랑 전직 국정원장이 뭐 여기요 그랬는데 뭐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뭐 미국이 아니고 트럼프죠. 트럼프의 역할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북한이 뭐 조건이 그거죠. 뭐 비핵화의 빗자도 꺼내지만, 사실 비핵화도 아니고 그냥 핵 문제는 예전에는 뭐 핵군 추계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핵 얘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 sort of nuclear power라고 얘기도 하고, 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도 좀 리프트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지금 엄청나게 발을 지금 낮추고 있죠. 그래서 대화가 정말 뭐 재개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암만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역시 이 핵 문제를 우회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시작했는데 그 미국 조야에서 그럴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마가 세력조차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저것에서 야 근데 뭐 좋은데 근데 언제 핵 문제 얘기할 거야 김정은이랑,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든요. 그 트럼프도 좀 알 거예요. 그런 프레셔를 자기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도 트럼프가 이 핵 문제를 우회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저는 트럼프랑 만나는 거, 뭐 사진 한 방 찍으려고 야구장 가고 야구 경기 같이 보고 뭐 낄낄거리고 웃으려고 저는 뭐 평양에 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굽히고 들어오는 어떤 모양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 개최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게,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단지 저는 이제 구조주의자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미중 관계가 조금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뭔가 북한을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전략 공간이 좀 생겨날 것 같은데,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미러 관계가 또 상당 부분 복원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겠죠. 근데 미중 관계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잠시 휴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게 결국은 뭐 이 전략 경쟁이라는 것은 앞으로 뭐 더
심화되면 심화되지 약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보면은 북한에게 어떤 매력적인 어떤 제안을 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무슨 어떤 새로운 놀라운 정책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꾸준히 해왔던 것을 해오고 그리고 국제 환경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수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지어 핵을 일부 포기할 수도 전체나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아직도 미국과의 수교가 최종 목표일 것이냐. 러시아랑 동맹 관계를 복원했고 중국이랑 카드가 계속 발전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갖기 시작했는데 북한이 과연 미국과의 수교를 옛날처럼 원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핵 문제는 정말로 우리는 엄청나게 바라는데 아까 김재천 교수님이 얘기하신 듯이 나쁜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북한도 핵을 갖고 있고 한국도 핵무장을 하고 일본도 핵무장을 하고 동북아 전체가 정말로 케이오스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 상관없이 대화가 되건 뭐가 되건 머리를 다 맞대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저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희들 패널 토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